45년 전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남미 끝자락 황무지를 샀다. 아무도 관심 없던 그 땅에서 지금 전 세계가 목숨 걸고 찾는 보물이 나왔다. 3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중국이 분노했다. 미국이 놀랐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숨겨왔을까? 45년간 침묵했던 진짜 이유가 있었다. 2024년 3월, 칠레 산티아고. 소피아 로메로의 손이 떨렸다. 광업부 조사관으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문서는 처음 봤다. 동료 루이스 모레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1979년 3월 15일 체결된 문서.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테노 지역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소피아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다. 노란빛이 도는 낡은 문서였지만 도장과 서명은 선명했다. 문제는 이 땅이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이 300억 달러를 들여 개발하려던 그 땅.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로 추정되는 테노 사막이었다. 루이스는 중국 측의 반응을 걱정했다. 소피아는 그보다 칠레 정부의 혼란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다. 사건은 열흘 전 시작됐다. 베이징에서 온 리밍화가 광업부 장관실을 찾았다. 중국 최대 리튬 기업 대표였다. 그는 테노 지역 전체를 45년간 300억 달러에 임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장관은 놀랐다. 테노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기 때문이다. 리밍화는 자신들의 조사팀이 세계 최대 리튬 매장지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리튬,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 금보다 비싼 하얀 금이었다. 장관은 즉시 토지 소유권 확인을 지시했다. 그리고 소피아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문서였다. 1979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다. 당시 한국은 가난했다. 1인당 국민소득 1,800달러로 지금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런 한국이 남미 끝자락 사막을 산 이유가 궁금했다. 소피아는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밤 10시가 넘어 보안팀이 퇴근한 후 마스터키로 지하 문서고에 들어갔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를 헤매며 1979년 외교 파일을 찾았다. 그리고 발견했다. 1980년 1월 작성된 내부 보고서였다. 테노 지역 지질 조사 결과, 급비. 보고서를 펼치자 입이 떡 벌어졌다. 리튬 추정 매장량 2천만 톤. 당시 세계 전체 리튬 매장량의 3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다. 현재 기술로는 채굴이 불가능하며 최소 30년 후 기술 발전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980년 당시만 해도 리튬은 쓸모없는 금속이었다. 휴대폰도 없고 전기차도 없던 시절이었다. 리튬 배터리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상 속 기술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래를 내다봤다. 보고서 마지막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다. 소피아는 다음 상자를 열었다. 1981년 파일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다. 테노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간판이었다. 한글로 핑카 코리아나라고 적혀 있었다. 한국 농장이라는 뜻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리튬 광산을 산 게 아니라 농장을 산 것처럼 위장했다. 4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칠레 정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었다. 숨긴 이유는 다음 문서에서 찾을 수 있었다. 1982년 대통령 비서실 보고서였다. 미국과 소련이 관심을 보일 경우 외교적 압박이 예상되므로 기술 발전까지 비공개를 유지하라는 지시였다. 냉전 시대였다. 전략적 자원은 곧 국제 분쟁의 씨앗이었다. 한국은 힘이 약했다. 숨기는 게 최선이었다. 소피아는 시계를 봤다.
새벽 3시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익명의 제보자였다. 그는 소피아가 찾은 문서에 대해 알고 있었고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중국 측이 움직이고 있으며 내일 오전 대사관에서 긴급회의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전화가 끊어진 후 소피아는 한국 대사관을 떠올렸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오전 9시 중국 대사관에서 칠레 외무부로 공식 항의서가 전달됐다. 테노 지역 임대 계약을 즉시 체결하고 한국의 소유권 주장은 무효라는 내용이었다. 리밍화는 분노했다. 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이 45년 전부터 한국이 그 땅의 주인이었다고 보고하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한편 한국 대사관에서는 박세진 참사관이 서울로부터 긴급 지시를 받았다. 즉시 소유권 증명 서류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박세진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고 답했다. 4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박세진은 금고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다. 1979년부터 2024년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보관돼 있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 세금 납부 증명서, 농장 운영 허가서까지 45년간의 완벽한 기록이었다. 동료는 한국 선배들의 치밀함에 감탄했다. 그 시각 테노 사막에서는 85세 돈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넘소를 몰고 있었다. 평생을 이 땅에서 산 그는 한국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다. 소피아가 찾아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다. 45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을 봤다고 했다. 처음엔 농장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끔 한국에서 사람이 와서 둘러보고 가는 게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돈을 주고 산 땅이니까.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온다고 했다. 중국 사람들이었다. 중국인들은 땅에 구멍을 파고 물을 퍼냈다. 그 물이 푸른빛을 띠는 게 이상했다고 할아버지는 말했다. 처음 보는 색깔이었다. 푸른빛 물. 리튬이 들어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소피아는 중국이 이미 불법 시출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작년 말부터 한국 사람들 몰래 밤에 와서 했다고 증언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물 샘플을 채취했다.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리튬 농도 580ppm으로 상업적 채굴이 가능한 최고 품질이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중국은 불법 조사를 통해 매장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이 45년 앞서 있었다. 2024년 3월 15일, 정확히 45년 후, 칠레 외무부 회의실에 긴장이 감돌았다. 중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왕철민 경제참사관이 책상을 두드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칠레 외무장관 카를로스 메네세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쉽지 않았다. 왕철민은 한국의 소유권 주장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45년 전 문서가 진짜일 리 없다는 논리였다. 중국은 이미 테노 지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메네세스 장관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문서의 진위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소피아 로메로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한국 대사관에서는 다른 분위기였다. 박세진 참사관이 서울과의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외교부 차관 이준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이 차관은 상황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반응도 신경 써야 했다. 박세진은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모든 법적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며 칠레 변호사들도 확보했다고 알렸다. 45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까지 완벽했다. 서울에서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현이 주요 기업 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삼성 SDI 대표 정민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 권영수, 포스코홀딩스 회장 최정우가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배터리와 원자재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김 장관은 테노 리튬의 전략적 가치를 설명했다. 세계 리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정민수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영수는 채굴 비용과 운송 문제를 지적했다. 최정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다.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테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더 격렬한 반응이 일고 있었다. 베이징 본사에서 리밍화는 상급자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장웨이강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다. 2년간의 준비와 막대한 투자가 물거품이 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리밍화는 한국 측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웨이강은 그런 희망적 추측보다는 현실적 대안을 요구했다. 중국의 대응 방안은 3가지였다. 첫째, 국제중재재판소의 분쟁 해결을 신청한다. 둘째, 외교적 압력을 통해 칠레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한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한다. 하지만 모든 방안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제중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외교적 압력은 칠레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었다. 직접 협상은 한국이 응할 가능성이 낮았다. 테노 사막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미국 지질조사소 출신의 마이클 톰슨 박사가 현지 조사팀을 이끌고 도착했다. 톰슨 박사는 리튬 전문가로 유명했다. 그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지도 조사한 경험이 있었다. 이번에는 미국 에너지부의 요청으로 테노 지역을 평가하러 왔다. 현지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리튬 품질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불순물이 적어 정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매장량도 기존 추정치를 넘어섰다. 톰슨 박사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다. 테노는 세계 리튬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의 핵심 인사들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중국 견제도 중요했다. 테노 리튬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했다. 동시에 한국이 독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결국 미국은 다자간 개발을 제안하기로 했다. 한국, 칠레,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이었다. 중국은 배제하되 일본과 호주 같은 동맹국들은 포함시키는 방안이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독일의 폴크스바겐과 BMW가 관심을 표명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려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이 필수였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스와 노르웨이 에퀴노르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전략적 검토가 시작됐다. 이런 국제적 관심 속에서 칠레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일부 국가들의 불만을 사게 될 상황이었다. 메네세스 장관은 대통령 가브리엘 보리치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보리치 대통령은 젊은 나이답게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대통령의 생각은 명확했다. 테노 개발은 칠레 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외국 기업들의 이익보다는 자국민의 복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도 많았다. 칠레에는 리튬 채굴과 정제 기술이 부족했다. 대규모 투자도 필요했다. 결국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테노 프로젝트를 국제 공동 개발로 추진하되 칠레가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원칙이었다. 수익 분배도 칠레에게 유리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방침이 발표되자 각국의 반응이 엇갈렸다. 한국은 소유권을 인정받았으니 만족했다. 미국과 유럽은 참여 기회가 생겨 환영했다. 중국만 강하게 반발했다. 리밍화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칠레의 다른 광산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이 칠레에서 운영 중인 구리 광산들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이런 위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칠레 정부와 국민들이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반감을 가지게 됐다. 소피아 로메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자신이 찾아낸 낡은 문서 한 장이 국제 정치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1979년 계약서를 들여다봤다. 45년 전 한국인들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로서는 쓸모없어 보였던 땅이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테노 사막의 돈 안토니오 할아버지도 놀라워했다. 평생 변화 없던 이 땅이 갑자기 세계의 중심이 됐다. 한국 사람들이 45년 전에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중얼거렸다. 국제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5년 만에 드러난 한국의 전략적 해안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시아 리튬 전쟁의 서막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다른 논조였다. 한국의 소유권 주장을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환구시보는 의심스러운 45년 전 계약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칠레 국립기록보관소에서도 관련 문서들을 공개했다. 1979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국제 법률 전문가들도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45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관리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개발 방식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한국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개발이 어려웠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국제적 협력이 필요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한국은 소유권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원했다. 칠레는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견제와 안정적 공급을 바랐다. 중국은 배제에 강력 반발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민인 방안 말이다. 2024년 6월 서울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역사적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외교부 장관 박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그리고 주요 기업 대표들이 자리했다. 대통령은 테노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삼성 SDI 정민수 대표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리튬 추출과 정제 기술을 완성했으며 현지 공장 건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대표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은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테노 사막에서 한국까지의 도로와 철도, 그리고 전력 공급 시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했다. 테노 프로젝트를 추진하되 국제 협력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주도하지만 파트너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같은 시각 칠레 산티아고에서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보리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테노 개발 국제 협력 회의였다. 참석자들은 화려했다. 한국의 박세진 참사관, 미국의 에너지부 차관보 제니퍼 그레놈,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국무장관, 일본의 경제산업성부대신, 호주의 자원부 장관까지 모였다. 중국만 빠져 있었다. 리밍화는 마지막까지 참석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불법 시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결과였다. 회의는 3일간 계속됐다. 첫째 날은 기술적 검토, 둘째 날은 투자 구조, 셋째 날은 수익 배분을 논의했다. 가장 큰 쟁점은 지분 구조였다. 한국은 소유권을 근거로 51% 지분을 요구했다. 칠레는 자국 영토라는 이유로 40%를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은 기술과 자본 기여분으로 나머지를 나누려 했다. 협상은 밤을 새웠다. 보리치 대통령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그의 제안은 창의적이었다. 개발 단계별로 지분 구조를 달리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는 탐사와 기반 시설 구축이었다. 2단계에서는 한국 40%, 칠레 30%, 미국 15%, 독일 10%, 일본 5%로 설정했다. 2단계는 본격적인 채굴과 생산이었다. 여기서는 칠레의 지분이 35%로 늘어났다.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한 것이었다. 3단계는 글로벌 유통과 판매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국의 시장 접근 능력에 따라 지분을 재조정했다. 모든 참가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였다. 한국은 주도권을 유지했고 칠레는 충분한 이익을 확보했다. 미국과 유럽은 안정적 공급처를 얻었다. 계약서 서명식은 역사적 순간이었다. 보리치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고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이어졌다. 박세진 참사관이 한국을 대표해 서명할 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45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서명식 직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보리치 대통령은 테노 프로젝트가 남미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원 개발이 환경 파괴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진 참사관은 한국의 장기적 비전을 설명했다. 45년 전 선조들의 해안에 감사하며 이제는 국제 협력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미국 대표는 중국 견제 효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독일과 일본 대표들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베이징에서는 다른 분위기였다. 리밍화는 상급자들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았다. 2년간의 준비와 막대한 비용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과 서방 국가들의 연대를 경계하고 있었다.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서방의 자원 독점을 비판했다. 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졌다. 중국 스스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테노 프로젝트는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한국 기업들이 선두에 섰다. 삼성 SDI는 추출 기술을, LG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적용을, 포스코는 인프라를 담당했다. 현지에서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테노 사막에 임시 기지가 들어섰다. 한국, 칠레,
미국, 독일, 일본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다. 돈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다. 85년을 산 그에게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수십 년간 조용했던 사막이 갑자기 국제적 관심의 중심이 됐다. 할아버지는 한국 직원들과 친해졌다. 그들이 45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리고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소피아 로메로도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칠레 정부의 테노 프로젝트 총괄 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자신이 발견한 문서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종종 1979년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다. 45년 전 한국인들의 성견지명이 새삼 놀라웠다. 당시로서는 무모해 보였을 투자가 이제는 천재적 판단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6개월 후 첫 번째 리튬 생산이 시작됐다. 품질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불순물이 적고 추출이 쉬워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글로벌 리튬 시장에 즉시 영향을 미쳤다.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이 늘어났다. 중국 의존도도 크게 줄었다. 전기차 업계가 가장 환영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테노 프로젝트를 극찬했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리튬 공급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혜택을 봤다. 배터리 원가가 줄어들면서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늘어났다. 1년 후 테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다. 현대적인 채굴 시설과 정제 공장이 들어섰다. 근처에는 직원들을 위한 주거 단지도 조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삶이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했다. 교육과 의료 시설도 대폭 개선됐다. 보리치 대통령은 테노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켰다. 자원 개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았다. 유엔은 테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한국에서는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45년간의 인내와 전략적 사고가 결실을 맺었다는 자부심이 컸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감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서 선조들의 해안을 기렸다. 1979년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유산은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철학이 45년 후에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테노 프로젝트는 계속 발전했다. 2단계 개발이 시작되고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다. 3단계에서는 인근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중국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테노 리튬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자국 전기차 업체들의 요구 때문이었다. 리밍화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하지만 그도 한국의 전략적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45년이라는 긴 호흡의 계획을 실행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5년 후인 2029년, 테노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지가 됐다. 연간 생산량이 전 세계 수요의 30%를 차지했다. 품질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소피아 로메로는 테노 개발공사의 CEO가 됐다. 그녀는 종종 처음 그 문서를 발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운명의 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돈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92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테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해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땅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자랑스러웠다. 한국에서는 테노 이야기가 전설이 됐다.
45년간의 침묵과 인내, 그리고 결실. 장기적 비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육 자료로 활용됐다. 기업인들은 테노에서 교훈을 얻었다. 단기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케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전략의 가치를 인식했다. 테노 프로젝트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됐다. K-팝, K-드라마와 함께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45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테노의 성공을 발판으로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의 소유권 주장도, 한 번의 자랑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던 선조들의 지혜.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간이 증명해준다는 사실을. 조급하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 묵묵히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던 그 인내심이 오늘의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전략적 사고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해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솔직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